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미국 그리고 유학 라이브 단번의 장입학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솔로나 비치라는 곳인데요. 바닷가도 가깝고 그래서 조금 잡음이 좀 있더라도 뒤에 좀 배경도 좀 보시면서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직장인 어학연수 두 번째 이야기. 전에 한번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로 미국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직장인들의 어학연수 1편으로 비자를 낼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그 회사에서 일했던 기록들을 잘 남겨줘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야 비자를 낼 때 그 서류들이 증빙 서류가 돼서요 다시 그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서류로 남긴다는 겁니다. 그 비자 인터뷰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비자를 주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안 주기 위한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그 세금을 잘 내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 단속반보다는 오히려 세금 단속반이 하나 더 위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금 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낸 기록들을 잘 증명하시면요 그만큼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그걸 또 증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비자를 그만큼 내기가 쉬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 회사 재직 중에 학생 비자를 내시고 만약에 회사를 퇴사한 상태라면 최소한 3개월, 최소한 1개월이 더 좋겠네요. 1개월 이내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직장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요. 최대한 회사를 그만두셨다면 빨리 학생 비자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미국을 온다는 걸 갑자기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면요. 평소에 회사 일을 끝마치시고 나서 어차피 미국에 오실 거니까 몸이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큰 영어 학원을 최소한 6개월 정도 다니시면서요. 좋은 출석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서류화해 놓으시고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가실 때요. 좀 챙겨가시면요. 비자를 받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오해가 생길까봐 조심스러운데요. 3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과 또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학생 비자를 낼 때요 분명히 약간의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3년제를 다니셨던 직장인분이라면 이렇게 좀 학원을 다니셔갖고요 기록을 좀 남겨두시면 학생 비자를 내실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미국에 오셔서 어떻게 생활을 하셔야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내용으로 한번 파트 2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에 어렵게 비자를 받으신 분들 드디어 미국으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이미 미국에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공항에 도착하셔서 홈스테이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홈스테이로 지금 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학원에 말도 안 되는 비싼 돈을 내시고 유학원을 통해서 그 픽업 서비스를 공항에서 받으셔서 기숙사 같은 곳으로 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게 아마도 미국에서의 어학연수의 시작일 텐데요. 학생과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요 학생분들보다 직장인분들이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여기까지는 대처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학생분들보다는요 직장인분들이 여행을 더 많이 다니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준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에 대한 계획이 학생들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첫 번째로 학생분들은요 공부 위주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요 직장인분들은 휴가 아니면 여가 심하게는 음주 가무 쪽으로 눈을 더 돌리게 됩니다. 제가 직장인들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뽑는 부분이 바로 이 노는 가닥이 다르다 이겁니다. 워낙 한국의 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갖고요
그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노는 수준의 문화와 직장인분들의 노는 수준의 문화가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금전적으로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행의 스케일 같은 것도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죠. 그렇게 차이가 아주 큰데도요, 정작 문제인 건요, 직장인 어학연수생 분들은요 내가 정말 그렇게 크게 즐기고 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유의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학원에 가는 거에 영향을 미치실 정도로 노는 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 학원 아침에 9시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날 새벽 1시까지 1시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 하루하루를 더 노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죠. 자, 두 번째로 쇼핑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보다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생각이 좀 쇼핑에 대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오시면요 정말 싼 물품들이 많죠. 뭐 가방도 그렇고 신발, 뭐 선글라스, 그리고 옷. 아직 어린 학생들은요 명품에 돈이 크게 뜬 상태도 아니고 부모님의 돈을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아주 비싼 제품은 잘 못 삽니다. 그런데 직장인분들은 돈의 배분을 어쩔 때는요 그 학원비나 생활비보다는 쇼핑에 더 투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쇼핑이 공부하는 데까지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쇼핑이 너무 빠져서요 학원비까지 사용하는 바람에 나중에 더 좋은 학원이나 그 대학 부서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요 더 좋은 영어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핑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요. 지금 안 사면 한국에 가서는 훨씬 더 이게 더 비싸, 뭐 지금만 입고 쓰나 몇 년을 쓸 텐데 하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쇼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택이야. 여러분이 내리시는 거겠죠. 공부냐 쇼핑이냐. 자, 세 번째, 직장인분들의 적응력 중에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요 바로 그 홈스테이와 친구들을 사귀는 부분입니다. 직장인분들은 솔직히 홈스테이를 많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남의 집에 결국 얹혀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뭐 그런 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학생 신분의 어학연수생에 비하면 남의 집에 얹혀 산다는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 투명해져서요 홈스테이 주인을 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홈스테이를 하시게 된다면요 나중에 제 강의 중에 홈스테이의 활용편이 있으니까요 한번 꼭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홈스테이 경험은요 좋던 나쁘던 꼭 해야 하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들과 같이 한 집에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홈스테이 주인과 나의 관계를요 갑과 을의 관계로만 생각하시지 않고요, 가족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미국 친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를 사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사실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껄끄러우실 겁니다. 저도 유학원을 시작한 게요 그 28살, 9살 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저를 뭐 형, 오빠 뭐 이렇게 많이 불렀죠. 지금은 학생들에게 이제 아빠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저를 어떻게 부르든지 그런 코칭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애들한테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른들의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많이 좀 이해를 하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인 어학연수생 분들은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른의 입장에서는 꼭 생각을 하는 거죠. 애들이 뭐 버릇이 없다, 요즘 애들은 뭐 개념이 없다.
어떻게 부모 돈을 가지고 저렇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어린 친구들에게 갖게 되면요, 결국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린 학생들과 거리가 멀어지고요.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요. 외국 어린 학생들하고 또 한국 어린 학생들하고 다르겠습니까? 다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또 외국 어린 학생들하고 잘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이제 어른의 마음으로 애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게 되는 사람이 나이든 학부형, 기러기, 가족 내지는 아니면 그 학원 내에서 다른 직장인, 한국 어학연수생 그런 분들만 만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 마음가짐을 좀 미리 아시고 준비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미국까지 오시게 되면요, 결국 이런 상황, 내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이런 상황이요, 영어 학습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좀 조심하시고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좀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미국을 찾지 마시고요. 조금은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학생 때처럼 이 미국에 오셔서 좀 도서관도 가시고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즐기는 영어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새로운 세상을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셨을 때 분명히 만나실 수 있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학생들이 어학연수가 끝난 후에 바라는 세상하고요, 직장인 어학연수생들이 바라는 세상은 그 크기가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집중하지 않고 그 외의 거에 더 집중하면서요, 학생들은 쟤들은 어려서 영어를 잘해 이렇게만 얘기를 하신다면요, 학생들보다 훨씬 더 고민하고 어렵게 차린 미국에서 남은 건요, 아마 여행하는 거, 맛집 이런 거, 아니면 가방, 신발, 옷 이런 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큰 걸 얻으시려면요, 조금만 더 낮은 자세에서 학생들과 잘 발맞춰서 공부를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학생들과 더 큰 혜택을 얻으셔서 가실 거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장인분들이 준비하는 어학연수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미국, 그리고 유학 라이브다문의 존이 파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샌디에고에 있는 솔로나 비치라는 곳입니다. 솔로나 비치. 여기 한번 들려보시면 아주 분위기 좋은, 제가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